제17회 주택가이사 보시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난이도는 시설 결혼 부분은 조금 이제 중상정도 조금 높아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방서 건축 표준 시방서 내용 문제가 6문제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분야는 뭐 에너지 절약 분야 부분들이 이번에 좀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분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간략히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17회 분야 부분은 18회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유형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파트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개념 정도만 시설계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앞전에 나온 것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부분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구조 또는 뭐 전단벽식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벽이 보통 그 하중을 분담해 주는 거고, 가구식 구조는 가구처럼 짜 맞춘 구조죠. 그리고 3번 일체식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뭐 일체식 구조는 뭐 그래서 라멘 구조가 기둥보 바닥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라멘 구조라고 하면, 자, 이를 기둥과 보를 이동 단으로 접합한 구조다 해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의 일체식 구조의 보의 개념은 고정단, 양단 보통 고정단으로 보통 설계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자, 구조물에 작용하는 단기 하중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 해놨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장기 하중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죠.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은 장기 하중이고,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단기 하중으로 보면 되는데, 이 적설 하중은 여기서 뺐습니다. 적설 하중은 장단기 구분을 봤을 때 적설은 이거죠. 예, 다설 지역이냐 일반 지역이냐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내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번 관련돼서는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설 지역에서는 적설 하중도 장기 하중이고요. 그래서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 하중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일반 지역이냐 다설 지역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다는 개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풍하중이나 지진, 충격하중은 어디에서나 전부 다 단기 하중에 속하죠. 그래서 5번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죠. 먼저 뭐 지정에 대해서 1번 지문에 다루고 있네요. 그리고 2번 지정 및 기초공사의 재료 뭐 시멘트 대체재료나 순환골재 뭐 순환자원 사용골재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 이거죠. 새로운 골재를 쓰고 기존의 콘크리트를 갖다 폐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폐기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그걸 활용하는 게 순환골재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연속기초는 건물의 밑바닥 전체를 두고, 연속기초는 자 이거죠. 벽 또는 일렬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판이 연속기초, 줄기초죠. 그래서 3번 개념이 되죠. 건물의 밑바닥 전체를 두건 기초는 그건 온통기초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오래적인 측면은 뭐 4번의 복합기초 정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복합기초는 보통 2개 이상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판이 복합기초예요. 복합기초는 연약지반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복합기초의 개념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하면 2개의 기둥이 근접해 있어서 독립기초 만들기 어렵거나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가까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 독립기초 만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복합기초로 가는 경우에, 그래서 복합기초는 진해력이 작아서 가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꼭 같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네, 4번에 부동치마의 저감 대책에 대해서 다뤘죠. 그러면 저감 대책에 대해서 다뤘는데 옳은 거랬죠. 건물의 강성은 건물의 자정은 무게는 줄여줘야죠. 경량화시켜야 되죠. 그리고
건물의 평면 길이는 짧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의 강성은 높여야 되죠. 크게 해야 되는데 강성은 변형이 적은 성질이 강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실을 강성체로 설계하는데 이건 맞죠? 4번은. 그리고 인적 건물과 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번이다. 이 저감 대책을 공부하지 마시고요. 작년 시험 문제는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저감 대책에 대해서 다뤘지만, 자, 올해의 방향성은 이런 저감 대책보다는 부동침하에 대한 자, 우리 관련된 것을 다뤘게 된 이제 지방 계량 공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학습을 우리가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부재의 형상 및 치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2번 철근 콘크리트 상호 간의 부착성이 양호해서 일체 거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번과 관련해서 앞으로 부착력과 관계된 것은 한 번 나왔는데 앞으로 시험이 또 나올 수 있다. 부착력. 그리고 3번 콘크리트는 산성해서 되죠.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죠. 그래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11 이상이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서 철근은 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거 나오고 나서 몇 해 후에 콘크리트의 중성화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 이걸 3회 때 이 산성 가지고 출제를 하고 나서 중성화를 내가 미리 했던 이유가 이건 처음으로 나올 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높은 강성과 질량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자중이 좀 무겁죠. 철근 콘크리트는 무게가 2.4톤 정도가 되죠. 무게가 무겁습니다. 자중이 무거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철근과 콘크리트 일평형이 거의 같으므로 구조체의 일체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6번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원인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러면 시멘트 이상 응결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불균한 타설 및 다짐으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시멘트의 수화열에서도 균열이 수화열이 많이 생길수록 균열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예를 들어서 중능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열은 조강이 많이 생깁니다. 균열은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어치기의 처리 불량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중성화로도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다 되죠. 그래서 5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1번 강제의 균질도가 높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강도가 커서 건물의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죠. 전체적인 그래서 보통 적은 단면으로도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의 중량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공법이 자유롭고 큰 부재를 사용할 수 있어 스팬이 큰 건축물에 축조할 수 있어요. 스팬이란 것은 간사이죠.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영어로 스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내하적 구조로 자 설계 및 시공이 내하 피복에 대한 필요가 없다. 틀렸죠. 자, 이 철골 구조는 비내하 구조가 되죠. 철골 구조는 내하 구조가 아닙니다. 비내하 구조예요. 그래서 철골은 왜 비내하 구조인가 하면 900도씨 이상의 하재 온도가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비내하 구조예요. 그래서 철골 구조는 내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내하 피복을 우리가 필요로 하죠. 내하 피복을 해줘야 됩니다. 내하 피복. 내하 피복을 해줘야지 내하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본 철골 구조의 일반적으로 부재 단면에 대해서 길이가 길어 자굴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자굴과 관련된 방지 대책. 그래서 보에서 외부의 자굴 방지하기 쓰는 것이 스티프너죠. 스티프는 한 번 더 봐두시고. 그 다음에 8번
철골 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1번 철골 구조는 공장에서 가공한 강제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보통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2번 용접은 볼트 접합에 비해서 단면 결손이 있어요. 자, 단면 결손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벳 접합이라든지 자, 이런 볼트 접합하고 그다음에 이 고력 볼트 접합입니다. 자, 이 접합들이 자, 이 구멍 뚫기를 합니다. 구멍 뚫기를 하기 때문에 자, 얘들이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단면 결손이 생겨요.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되는 것은 이 접합들이 생기는 것이고 용접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단면 결손은 이걸로 해서 얘들이 재력 절약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용접은 이 구멍 뚫기를 하지 않게 된 단면 결손이 없어서 재료 절약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이 제일 큰 것은 리벳 접합입니다. 그 다음이 용접이에요. 용접. 그런데 뭐 볼트나 이런 고력 볼트는 거의 소음이 적고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에 보시면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요거는 보통 시방서 부분을 이제 다룬 문제죠. 시방서 부분 문제를 다룬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분야는 먼저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가 1.5m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주는 너비는 자,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은 10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쌓기 직전에는 붉은 벽돌은 물추김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벽돌은 물추김을 하지 않습니다. 쌓기 직전에는. 왜 그런가 하면 시멘트 벽돌은 물을 적시면 시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기 직전에는 안 합니다. 미리 사전에 해줘야 되고 그래서 붉은 벽돌은 쌓기 직전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바꾸어서 냈죠. A와 B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바꾸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를 대기해서 나중 쌓기 할 때는 정단 들여 쌓기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벽돌 쌓기는 공사 시방 점화것은 영식 쌓기나 하란식 쌓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여닫이 창호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이 아닌 것. 자, 크레센트는 미석이나 오르내리기 창호에서는 잠금 장치였죠. 그래서 1번 개념이 되고 자, 피보딘지는 알아두실 것이 지지철물이었습니다. 피보딘지는 묵은 여닫이문,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나 방화문과 같은 철문의 묵은 문의 지지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퍼터리 힌지는 이것이 레퍼터리 힌지죠. 공중 보통 화장실과 같은 데 쓰는 게 레퍼터리 힌지죠. 이거는 자동으로 닫히긴 닫히되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였고 도어 클로즈는 여닫이문에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였고 그 다음에 실린더 자물쇠가 바로 여닫이 보통 문의 잠금 장치였죠. 그 다음에 11번 개념은 저겁니다. 바로 타일 공사의 시방서 부분을 다룬 문제죠. 그래서 1번 도기질 타일은 자기를 타일에 비해서 흡수율이 높아서 내장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내장용 중에서도 벽용으로만 가능해요. 바닥용은 안 되고요. 그래서 얘는 도기질 타일은 외장용으로 사용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벽타일 붙이기에서 내장용 타일 붙인 공법에는 압착 붙이기나 계량 압착 붙이기 동시줄링 이거는 내장 타일이 아니죠. 이거는 외장 타일 공법이 됩니다. 외장 타일. 보통 내장 타일 공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떠붙이기나 아니면 떠붙이기는 양쪽 다 쓸 수 있습니다. 납장 붙이기 또는 저런 접착제 붙이기, 판형 붙이기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번과 관련돼서는 그 해설 쪽에서 우리가 다뤄놨어요. 부침공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침공법은 떠붙이기하고 판형붙이기,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외장 내장에 다 쓸 수 있는 게, 외장과 내장 타일공법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떠붙이기하고 판형붙이기는. 그 다음에 12번에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이 일반적 시공순서적인 측면이 있죠. 저는 시공순서를 이렇게 깊게는 안 봤고요. 다 냈습니다. 시방서에 나오는 순서를 마무리 다 출제를 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탕 처리 청소를 제일 먼저 하고 재료 비비면 되겠죠. 재료 비빔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벌 발음 및 아스 먹임하고 고름질하고요. 고름질하고, 만약에 덧먹임이 있으면 고름질 다음에 덧먹임 하겠죠. 그리고 재벌 발음하고 정벌 발음하고 나서 보양 마무리해 가시면 되겠죠. 마무리하고 보양하면 되죠. 그래서 마무리 다음에 자, 이 보양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되겠네, 1번. 그 다음에 13번. 자, 아스팔트 방수공사. 아스팔트 방수공사에 관한 루핑. 그래서 12번도 시방서고 13번도 시방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루핑 붙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저 부분에 2번 알아두시고, 기본 10cm, 100mm가 표준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강은 사실 덧붙임하는 것은 일반 평면부 붙이기 전에 미리 보강이 이루어진다는 것 3번 알아두시고, 4번은 지붕공사나 방수공, 지붕과 관련된 방수공사, 뭐 이런 지붕공사에 뭐 기와든 뭐든 물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공사해야 됩니다. 밑에서 공사해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비가 흘러내릴 때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미장공사하고 도장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공사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붕공사 같은 방식, 어떤 작은 재로 이렇게 붙여 올라가는 건 아래에서 위쪽으로 공사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에 뭐 적산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요거는 타일의 몇 장, 그러면 보통 타일 크기와 줄눈 너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타일 크기하고 계산해서 1제곱미터당 몇 장의 타일이 필요한가 그걸 먼저 계산해 가지고 100제곱미터니까 100을 곱해 주셔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타일의 한 장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죠. 타일 크기 200x 200이네요. 200mm 곱하기 200mm니까 보통 여기 200mm에다가 이쪽도 200mm가 되겠죠. 200mm 똑같이 200mm입니다. 크기가 200mm면 여기 이제 줄눈이 이제 10mm 줄눈을 갖다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에다 이제 줄눈 플러스 한 거에다가 여기 줄눈 플러스 하면 되는 건데 여기 하나 면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개의 면적. 한 개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200mm에다 줄눈이 6mm니까 206mm 아닙니까? 6mm 더하면 206mm 더 요쪽도 206mm인 거예요. 그럼 206mm, 206mm가 자, 요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메다로 따지면 0. 메다가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200mm니까 센치는 20cm 0.2 자 06 되겠죠. 206 메다로 따지면 그래서 메다로 따지면 이게 됩니다. 0.206이 되는 거죠. 메다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곱하기 하면 하나의 면적이 되는 거죠. 하나의 면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제곱미터에 몇 장이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0.20 1제곱미터를 나누기
206 곱하기 206 한 걸로 나누어 주시면 자, 저기 나오겠죠. 전체 이 1제곱미터 할 때 몇 장이 필요한가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3.5649장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1제곱미터 붙이는 데 들어가는 장수예요. 이게 장수니까 1제곱미터 필요한데 23.5649장이 필요해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100제곱미터니까 100제곱미터니까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356.49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도 시방서 문제가 됩니다. 시방서 도장공사 시방서. 그래서 올해는 도장공사 시방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게 되면 우리 용어 부분이 혹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어 부분. 그래서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1번 롤러 도장은 붓도장과 도장 속도가 빠르면 자 붓도장과 같은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가 곤란하지 안 된다는 게 단점이죠. 얘가.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그 개념을 틀리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표준 품질 5%의 할증률에 해당하는 재료죠. 붉은 벽돌 3%, 시멘트 벽돌 5%, 내화 벽돌 3%, 모자이크 타일 3%, 자기 타일 3% 되겠죠. 자, 그래서 자, 2번 개념이 되겠네요. 그다음 17번 재료의 특성상 자,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유래죠. 이거는 일본의 에칭글래스가 되죠. 에칭글래스. 이것은 장식 목적으로 쓰게 되죠. 특히 거기 보면 3번의 개념의 유리죠. 저방사로 유리. 얘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쓰는 것이 3번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자, 요거는 안전유리죠. 방화용 유리라고 보면 되죠. 그는 방화용 유리. 그런 건 좀 간단히 봐두세요. 그 다음에 18번 콘크리트 공사에서 시멘트 분말도 금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시멘트 옳지 않은. 그래서 시멘트 분말도가 그러면 입자가 곱다는 게 그러면 수화정이 빠릅니다. 수화정이 빨라야 되면 거기에서 수화열이 많이 생겨요. 수화열이 많이 생기니까 수화열이 많이 생기면 균열은 커져요. 균열 발생 증가됩니다. 그리고 입자가 고우니까 시공 연도는 좋아지겠죠. 그런데 조기 강도는 우리가 커집니다. 근데 장기 강도는 떨어집니다. 장기 강도는 떨어지는데 빨리 강도가 나오면 장기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블리딩 현상은 감소되면서 4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9번 혼통공사에 대해서 시방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5번 가지고 틀리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거기 겹친 길이는 100mm 이상인데 50. 그래서 50은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여기 교수의 특징이 100cm, 10cm, 10cm, 100mm로 50cm로 곤치는 50mm로 5cm로 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5cm로는 웬만하면 잘 없습니다. 5cm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래서 곤칠 거 없으면 10cm, 5cm로 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0cm하고 관련된 5cm하고 관련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저기 있습니다. 토막방수에서 보강포 겹침포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에 못 박을 때 위치가 싱글 끝부분 모서부터 5cm, 50mm 위치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시트 방수의 겹침 위험에서 5cm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cm는 별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그래서 그 19번도 시방서에서 난 거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20번 방석공사 이것도 시방서 문제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시방서 내용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2번 가지고 틀리겠죠.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재료는 비닐 필름 방습지 개념은 맞아요. 이것은 맞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금속막 방습 재료 이거는 일반적으로 신축성 시트계 방수가 아니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거는 박판 시트계입니다. 박판 시트계 방습 재료인데 중간에 섞어서 이렇게 낸 유형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나오면 그냥 땡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21번 정보통신과 에너지 기술을 융합 활용하기 위해서 최적 환경을 제공 에너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공청회가 우리 시험 치고 나서 사실상 7월 달에 치고 나서 8월 달에 공청회가 열렸던 겁니다. 거기 공청회 가신 분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 해서 자, 빌딩의 약자 B를 쓰고 에너지의 E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의 M자 쓰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S를 써서 우리가 그 약자를 따서 BEMS 해서 시스템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요 분야를 갖다가 시험을 시사성 개념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번 건축 설비 기본상으로 옳지 않는 것. 순수한 물은 1기압에서 4도실 가장 무겁고 그 부피는 최소가 되니까 제일 무거운 상태가 됩니다. 이게 4도실 물을 기준 잡고 있죠. 그리고 2번 액체 압력은 임의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면 액체 내 임의점에서 압력 세기는 어느 방에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거는 수압과 수도를 결정할 때 기준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수압과 수도로 이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과 압력의 곱은 기체의 절대 압력에 비례한다. 이건 보일-샤르의 법칙입니다. 보일-샤르의 이 법칙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유체의 마찰력은 접촉하는 고체의 표면의 크기와 거칠기 속도. 그러면 이건 저거네요. 마찰 손실 수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반비례하는 것은 저거하고 반비례했죠. 강경, 간의 직경하고 두 배 중력 가속도하고 반비례 관계였고, 표면의 크기나 거칠기는 속도의 제거. 이건 비례 관계죠. 정비례 관계, 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는 간의 직경과 중력 가속도하고는 반비례했지만 이것은 비례 관계에 성립되죠. 이거는 4번은 마찰 손실수도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마찰 손실수도. 그 다음 5번 이런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에 자연적으로 이동하지만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는 그 자체만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거는 열역학의 제2법칙이죠. 이건 제2법칙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3번 건물 내의 급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펌프 직송 방식은 정속 방식, 변속 방식 있죠. 그래서 정속 방식은 대수 제어 방식이고 변속 방식이 바로 회전수 제어 방식. 그래서 인버터 방식은 변속 방식이 되죠. 수도 직결 방식은 기계 질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식 급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전시는 펌프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할 수 있고, 압력 탱크 방식은 단수시 저수 탱크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근데 이거는 정전시는 되지 않습니다. 정전시는. 그 다음에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의 가동과 정지시 급수 압력의 변동이 있으며 비상전원 사용 시를 제하고는 정전시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5번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 탱크가 필요하며 수도 직결 방식에 비해서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래서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고가수. 이게 수지로 이용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수지로 이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가지고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 급수설비의 수질오염 방지 대책은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아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수조는 부식이 적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해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요.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위의 배관. 자,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자, 다른 목적의 배관은 절대 배관에 크로스 커넥션을 해서는 안 된다겠죠. 배관은 절대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배관하고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 가지고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25번 문제가 건물의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개별식 급탕 방식은 기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배관에서 열손실이 적고, 중앙식 급탕 방식은 초기에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해서 가열 장치의 총열량을 우리가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술 혼합식 탕비는 전기를 하는 급탕 방식으로서 연료율이 100%죠. 높습니다. 그래서 낮다 해서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원추형 유량 조절로서 자 0에서 90도에서 임의 각도만큼 회전식 유량을 제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콕이죠. 콕은 이렇게 해서 90도 회전 전개 내지 전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봐도 1번 드렌처는 저거였죠. 소방 설비에서 자, 이 보통 외벽이나 처마에서 물을 뿌려서 수막을 현수해서 연소 방지하는 설비였죠. 다른 그였고, 그다음에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 밸브가 체크 밸브였고, 자 볼탭은 보통 이겁니다. 수위 조절하는 데 사용되죠. 보통 이런 탱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거죠. 대변기에서 이제 물탱크 세정 탱크에서 수위 조절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4번은 스테인이죠. 배관에 이제 이물질이나 이런 흙이나 이런 부스리 같은 이물질을 갖다가 그러는 게 있죠. 제거하는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콕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배수관의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자기 사이펀 작용 맞고요. 흡출 작용 맞고 운동형 간성 맞고 모세관 현상 분출 작용 다 해당이 됩니다. 28번 오수 처리 정화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1번 오수 정화조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유출수 BOD가 낮을수록 우수해지겠죠. 그리고 2번 SS는 부유물질,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부패 탱크 방식의 처리 과정은 부여, 산소, 다음에 이제 방류가 되겠죠. 그리고 4번 살수 여상 평면 산화형 지하 모래 예강 호기성 처리죠. 자, 간단히 탱크가 안 들어가면 호기성 처리고 탱크가 들어가면 현기성 처리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폭기 방식 처리 과정 스크린 다음에 폭기조는 폭기가 먼저 오죠. 폭기조 다음에 침전조 이렇게 소독조 순으로 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9번에 스프링쿨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2번은 비상전원은 기본 20분이 됩니다. 자, 조건이 안 나오면 20분이 된다. 20분 이상. 자, 그리고 고층이 됐을 때는 추가입니다. 20분 추가 40분이 되고 50층 이상 초고층이 되면 그때는 60분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가압 송수장치 정적 도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에서 최소 압력은 0.1MPa 이상이고 이상은 최소고 최대는 이하가 붙는다 했죠. 1.2MPa 이하가 돼야 되죠. 최대는 1.2MPa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을 우리가 틀리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30번. 자, 일정 온도의 상승률에 따라 동작해서 공장이나 창고, 강당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화재 감지기는 차동식 분포형이죠. 보통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실이나 사무실 같은 데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온식 감지기들은 열을 취급하는 장소인 부엌이나 이런 보일러실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주방이나 이런 보일러실 같은 데 설치하는 것이 정온식 감지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온화식이나 강전식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죠. 뭐 복도나 계단실 같은데 또는 천정고가 높은 실, 경사로와 같이 열 감지가 어려운 데 쓰는 것이 연기 감지기 되어 있고, 그다음에 31번은 관계 법령 부분에 들어가서 출제를 한 부분입니다. 온돌 및 난방 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4번에 보시면 바탕층의 지면에 접하여 바탕 아래 주변에서 높이 10cm 이상이도. 자, 여기 교수님 주특기가 10cm로 5cm로 바꿔서 많이 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10cm를 많이 바꿉니다. 자, 성향상 앞에하고 20개나 바꿨죠. 그래서 10cm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10cm는 아무거나, 여러분들 5cm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번 전기 트랩의 작동 원리와 종류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 이것은 4번이 들죠. 자, 디스크 트랩 온도 조절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고, 뭐 이거는 반복되기는 앞으로 힘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것만 명심하세요. 전기 트랩은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전기 트랩. 그래서 이것을 언급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기 난방의 부속품이나 배관법 이걸 언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트랩의 대표적인 방열기 트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33번 전기 난방과 온수 난방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되죠. 전기 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서 제어성은 온수가 용이하죠. 제어성은 전기가 용이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전기 난방 온수난방에 비해서 시설비는 싸죠. 비싼 건 온수고. 그 다음에 전기 온수에 비해서 동결의 위험성이 논배에서 동결 위험성이 높은 것은 온수죠. 그 다음에 4번 전기 난방은 온수나에서 방열 면적이 작죠. 그리고 4번에 맞네요. 전기나 온수나의 쾌적성은 열 용량이 큰 온수난방의 쾌적성은 좁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에 보시면 풍량, 이거는 송풍기 축동력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건 두 가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축동력 구하는 식과 회전수 변화에 의한 축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시면 되죠. 그때 회전수 변화는 우리가 주의할 건 일단 축동력을 구하셔 가지고요. 최초의 회전수하고 우리가 변경 후의 회전수의 3승을 해서 최초의 동력을 곱해서 우리가 축동력을 곱해서 계산하는 문제 두 가지를 하는 유형의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앞으로 안 하셔도 될 거고, 나오면 앞으로 이걸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내겠죠. 이제 축동력 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것을 보통 낼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거, 앞으로 축동력을 계산을 내는 것이 아니라 풍량을 아마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응용한 식으로 풍량 개념을 바로 내기는 힘들 거고, 근데 이제 풍량은 비례관계예요. 비례합니다. 풍량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나온 것이 답입니다. 삼성할 필요 없고 축동력은 삼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산 문제가 복잡한 것은. 그 다음에 35번 조명 설계 순서는 이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5회, 8회, 17회 17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36번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태가 나왔죠.
지연 스위치는 멈춤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제2단으로 동작의 주회로를 차단시킨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일반적으로 뭐 2단으로 자기 주회로 이제 차단시키는 건 저런 것이 있었죠.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 보통 우리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하게 됐을 때 보통 이제 스토핑 스위치, 종점 스위치가 먼저 가동해서 엘리베이터를 자동시키고, 이때 그게 가동 안 되면 이제 제한 스위치, 바로 리밋 스위치가 가동해서 이제 차단시키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는 먼저 조속기가 가동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정지, 멈춤정지 장치가 가동해서 이 가이드레일을 잡아서 정지하는 형태가 있었죠. 이런 형태가 있고요. 뭐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2번 비상용 승강기에서 승강로 구조에서 각종 피난처에 이르는 승강로의 단일 구조를 연결해서 설치한다. 이건 법령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최종 제한 스위치는 종단층에서 엘리베이터 칼을 자동으로, 자 여러분 이겁니다. 최종층에 설치해서 보통 엘리베이터를 자동 멈춤시키는 것은 스토핑 스위치,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먼저 가동을 하죠. 그것이 가동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통 제한 스위치, 파이널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죠. 제한 스위치가 설치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슬로우 다운 스위치인 스토핑 스위치가 먼저 가동합니다. 그리고 4번에 이것도 4번은 법령 기준이죠. 법령에서 승강기 한 대당 기본으로 뭐 6제곱미터 정도로 봐주고 있죠. 그리고 5번에 비상 멈춤 장치는 전동기 토크 소실 시 엘리베이터 칼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통 전자 브레이크죠. 전자 브레이크가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에 실용적이 720 입방미터 은행을 한기의 수를 1.5회 시간당 1.5회로 계획했을 때 필요 풍량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필요 풍량. 그래서 필요 한기량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 한기량은 사실 한기량은 실의 용적에다가 실의 용적 곱하기 한기 횟수를 우리가 곱해서 해주면 되죠. 이게 필요 한기량이죠. 근데 720이 주어졌잖아요. 실의 용적 720이 주어졌고 용적에다가 한기, 그럼 720 곱하기 1.5를 해주면 되는 거죠. 1.5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필요 한기량을 메다 삼성보다 퍼민으로 구한 겁니다. 퍼민. 근데 지금 현재 자 이거는 시간당이잖아요. 필요하게 시간당 1.5회라 했죠. 그럼 이걸 하시면 1080은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개념이 되니까 이것을 분당으로 나누기 한 시간 60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60으로 나누어 줘야지 분당 개념이 나오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래서 6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60. 그래서 60으로 나누어 주니까 600에 6, 8이 18 되겠네요. 18. 그래서 1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을 하면 시간당이 됩니다. 1080원. 그래서 분당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 건물의 냉난방 부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냉방부하 계산 시 제실자 발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취등열량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난방부하 시 안전율도 고려하지 않는 거고 냉방부하는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냉방부하 계산 시는 항상 이걸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외기 온도를 갖다 일반 외기 온도를 쓰지 않습니다. 복사열에서 이 벽이나 옥상 바닥판 같은 게 태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한 온도인
상당 외기 온도를 사용한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39번 흡수식 냉동기 구성 요소로서 옳은 건 하죠. 얘는 보통 어떻게 했었죠?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있죠? 이 네 가지였습니다. 2번이 맞고, 아직도 사이클은 안 나네요. 그러면 올해는 압축식 냉동기 사이클을 잘 봐두십시오. 압축식 냉동 18회 대비해서는. 그래서 압축기, 응축기, 자, 팽창 밸브, 증발기 순으로 우리가 사이클이 돌아갔습니다. 압축 냉동기. 그리고 40번에 진영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미나 세대 통역의 설치 재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폐 감정 현관 출입문 상단 설치였죠. 그리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조명 제어기를 세대 한 구 이상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인 택배 설치 수량 소형 주택의 경우는 10에서 15%죠. 10에서 15%를 갖다가 우리가 설치 건장사항으로 가죠. 설치 건장사항이었습니다. 건장입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네요. 그리고 통신배관실은 문의 치수 최소 치수를 제한되겠죠. 0.7에서 1.8m 이상으로 하면 돼요. 이때 문틀의 외척 치수입니다. 항상 문틀은 나오면 외척 치수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서버실의 문은 0.9m, 높이가 1.2m 이상이죠. 그것도 문틀의 외척 치수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